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사상 첫 15% 돌파입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리는 이 기분 좋은 소식인 거죠. 국민연금 이 수익률이 운용 수익률이 15%가 될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상 이렇게 높았던 거 사상 처음이다라는 건데 사실 작년에도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높았습니다. 볼까요? 2년 연속 역대 최고 경신이다. 지금 15%대가 될 거다라는 게 2024년도에 대한 결산 부분인 건데 2023년에 몇 퍼센트였냐? 13.59%였습니다. 근데 연속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보겠습니다. 30%대 수익 해외 주식 덕분이다. 해외 주식에서 큰 성과를 이뤘다라는 거죠. 네, 참 기쁜 소식이긴 한데 한편으론 이래서 다들 동화가 아니고 서학개미로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한미일 북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입니다. 네, 지난 15일 한미일 외교수장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북핵에 대한 목표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2기 들어서 처음으로 외교장관들이 다 모여서 한 공동 성명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동안 트럼프 2기에서 흘러나왔던 얘기가 뭔가 북한의 핵을 인정을 하고 현실적으로 스물딜로 가려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미국 자체적으로 이 한미일 외교수장에 대한 이 성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미국 자체에서는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느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습니다라는 것도 이 해당 보도자료에 넣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외교부 발표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미국이 발표할 땐 들어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미국이 북한이랑 직접 대화하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다시 한번 드는 부분인 거죠. 더불어서 요것도 하나 짚어야 됩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에 전에 없었던 게 새로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이 내용 결국 중국을 견제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미중 사이에서 우리나라 스탠스 잡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차 수출 절반 미 의존하는 우리나라 한국 비상이다라는 겁니다. 미 4월 2일부터 차 관세 물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자동차도 반도체도 이거 다 다시 손볼 겁니다. 자동차 관세 물릴 거예요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소식까지는 전해드렸었는데 그 사이 주말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기자들이 물어봤다라는 거죠. 자동차 관세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아마 4월 2일일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4월 2일에 발표를 한다는 건지 4월 2일부터 시행을 한다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건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뭔가 차곡차곡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발등에 떨어진 불 어떻게 끌 것이냐가 관건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우크라 히토류 절반 내놔 안보 조폭된 미.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일면이 온통 트럼프 대통령 얘기죠. 네, 우크라이나에 갖고 있는 히토류의 절반을 미국에 내놔라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군사 지원 대가로 전략 자원을 요구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인데 이거 종전시킬 겁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특사를 보냈죠. 특사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얘기 우리가 종전하고 미군이 우크라이나 주둔을 할 테니까 히토류 지분 절반 내놔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안보적 보관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세계의 경찰이 무법자로 변모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더불어서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오늘 새벽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푸틴과의 만남이 매우 아주 빨리 곧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이 곳이 얼마나 곳인 것이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재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뤄간 어떤 얘기가 오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계엄군 4일 새벽 국회 전기 끊었다. 네. 자, 그러니까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가는 계엄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튿날인 4일로 넘어가는 그 새벽에 실제로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와 전기를 끊었다라고 민주당이 어제 이 국회 내 CCTV를 공개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계엄군이 전기를 끊었다라는 거 민주당은 이런 거죠. 이것 봐라. 계엄 실행 의지가 있었던 거 아니냐, 경고성 아닌 거 아니냐라는 얘기인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지시로 일어난 거지 윤 대통령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겨레입니다. 살생부 수첩 쓴 노상원 정보사 쪽에 사격 폭파 요원 추천하라. 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네. 이 살생부 수첩 저희가 말씀을 드렸죠. 삼선 연임 법 개정 뭐 이런 단어가 적혀 있더라. 누구 생각이냐?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이 살생부 수첩을 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에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요원 몇 명 추려서 알려줘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네, 대체 누구의 어디에 사격을 하고 어디를 폭파하려고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요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지금 보면 이 루비오 국무장관도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 얼굴도 보이고요. 지금 여기가 어디야? 이 트럼프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지금 이 모습, 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가 지난 13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만났었던 대통령 집무실의 모습인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잡히질 않았어요.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확대한 겁니다. 바로 이 사진을 확대한 거다. 이 사진 기억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 머그샷입니다. 네, 지금 대선에서 불복하고 2023년에 기소가 됐었죠. 근데 그 기소가 됐을 때 찍었던 머그샷이 집무실에 떡하니 사진으로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 이걸 왜 걸어놨어? 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걸 저항의 상징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네, 사법부에 의해서 기소된 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한다라는 건데 법치가 흔들릴 수 있는 자랑스러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같이 듭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갈라진 금남로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5.18 현장 금남로서 경찰 차벽 두고 윤 탄핵 찬반 집회입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방송으로 우려를 전했었습니다. 광주 금남로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하는 집회가 양쪽에서 같이 열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바로 실제 이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여기 가운데 하얀색 네모가 뭐냐? 경찰이 차벽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여기 지금 경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탄핵에 반대하는 이 집회를 하는 쪽인 거고요. 반대편 쪽은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빼곡하게 빡빡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금남로에서 탄핵 찬반 집회를 동시에 열었다라는 거죠. 실제 영상으로 좀 보고 올까요? 네. 위에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구나라는 게 한눈에 사실 들어옵니다. 네. 지금 사실 양쪽 다 태극기를 건 모습 보셨나요?
그러니까 두 쪽 다 나라를 위한 마음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다만 생각이 다르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우려했던 물적 충돌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이 주말 이 광주에서의 찬반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탄핵에 반대하는 분들이 광주에서 저렇게 경찰 수산으로 3만 명이고요. 주최측 수산으로는 한 10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보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저렇게 광주에서 저런 규모로 모인 거는 처음이거든요. 뭐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왜 광주에서 저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극우다, 아스팔트 우파다, 뭐 여러 가지 뭐 친일 매국 세력이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대통령 개인을 지키고자 하는 걸 넘어서 지금의 법 적용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문점, 반발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치나 아니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들이 나온 부분이고요. 저기 있는 분들이 좀 생각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난 극우가 아닌데 내가 참여함으로써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왜 광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표명하려고 모였는지 그 점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전국에서 몰려간 사람들이 광주의 민심을 그대로 다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저 모습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 집회가 명목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냐 또는 반대하냐라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또 저 자리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한다 또는 반대한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자리가 어딥니까? 광주 아닙니까? 광주의 금남로인데 1980년 이 전두환 그 군부 세력에 의해서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광주의 금남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서 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지켰던 곳입니까? 그런 곳에서 계엄에 대한 찬성을 얘기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자리에서 계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집회에서 나왔던 그 각종 주장들이 사실상 굉장히 극우적인 주장이다. 제가 일부러 다 옮기진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극우적인 주장이 많았고 저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극우라는 것이 아니라 저 자리에서 나왔던 주장들이 상당히 극우적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기에서 헌법재판소 또는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심각했다. 좀 전에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만 헌법재판소 해체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상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이끄는 통합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인 내전 상태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저 집회들이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지금 저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모인 이 사람들이 다 극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저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 상당히 극우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 집회에 참여를 했다라는 건 자칫 다 같이 그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런 목소리들, 극우적인 목소리들이 상당히 양쪽을 더 이 양극화로 갈라놓는 데 더 일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기영 대변인님. 우선적으로 전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전두환 소장이 그때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12.12 사태, 그다음에 5.17 계엄을 선포한 거는 그야말로 유혈 사태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계엄은 사실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질적으로 다르고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이 등치 맞다는 거는 지금 헌재 재판 과정에서 형사 소송 과정에서 지금 밝혀질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대통령의 계엄을 꼭 12.12 사태에 등치시켜서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왜 여기 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나가도 너무 한참 나갔다고 보고요.
지금의 민주주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나의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견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카톡 검열, 유튜브 검열, 그다음에 여론조사 좀 잘못 나오면 본인들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하는 이런 법까지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검열과 통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견을 제시하는데 본인들의 절대 선입니다. 본인들이 다 가름말을 타거든요. 당신들은 악마이 되고 친일 세력이고 극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과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광주에 많이 모인 이유가 호남 사람 분들도 있고요. 외집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왜 모였을까? 단순히 대통령을 옹호하자가 아니라 지금의 국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어떤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탄핵을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이 탄핵을 반대한다는 게 곧 계엄에 찬성한다는 걸로 똑같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행동을 비판하는 목적으로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여기 잠깐 볼까요? 네. 지금 여기 보면 이 태극기와 태극기가 좀 같이 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광주에 모인 반탄 3만 명, 여기도 이런 목소리 있다 알리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광주에서만 모인 사람이 3만 명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긴 하셨어요. 전국에서 좀 모였다라는 건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죠. 이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은 경찰 추산 10,000명 참가했고요.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은 경찰 추산 3만 명이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10,000명, 3만 명. 근데 인원 자체가 상당히 많죠. 다만 이게 뭐 정말 완전히 이 전체 이 집회에 온전히 다 생각을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말씀이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이 대략 한 경찰 추산만으로 한 4만 명이 지금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금남로에.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왔느냐라는 거죠. 저희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이 두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죠. 여기 전한길 씨죠. 요즘 보수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전한길 씨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황현필 강사입니다. 두 사람 누구냐? 네, 둘 다 한국사 강사죠. 그런데 어제 이 지난 토요일에 광주에서 양쪽 집회에서 똑같이 서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의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법치를 존중하며 공정과 상식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광주에서 내란 수배를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집회를 한다는 것은 홀로코스트가 행해진 곳에 나치 추종자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대체 누구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프로필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구냐라는 거죠. 네, 지금 광주 금남로에서 충돌한 두 역사 강사입니다. 네, 지금 이 전한길 씨도 그렇고요, 황현필 씨도 그렇고 둘 다 한국사 강사입니다. 둘 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는 구독자 125만 명, 황현필 씨는 구독자 108만 명인 거죠. 출신 대학 경북대, 전남대. 네, 지금 현재 탄핵 반대, 탄핵 찬성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직접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 있는 상태인 거죠. 둘 다 한국사 강사고 둘 다 누구보다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이 두 사람이 다 마이크를 잡고 이 연단에 섰는데 사실 저희가 전한길 강사는 제가 여러 번 방송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약간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면에
비해서 황현필 강사는 이번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큰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선 게 처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보의 아이콘으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그렇게 의미를 크게 부여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네. 황현필 씨 같은 경우에는 오죽했으면 지금 이 전한길 강사가 이 한국사를 뭐 잘 그동안 뭐 많이 그 소개하고 또 많이 강의를 했다고 하지만 네. 이렇게 해석을 왜곡해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더 이상 같은 한국사를 강의했던 황현필 씨 같은 경우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런 뭐 그 충정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번에도 지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엄이 필요했던 그 10가지 이유 이래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전 단 한 가지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이 한국사라는 것이 이렇게 해석의 영역에서 갈릴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과연 우리 한국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사는 에드가 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이 대화가 정말 진정한 대화, 진정성을 갖고 있는 대화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아전 인수식의 대화인지 좀 곱씹어볼 대목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역사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는데 똑같은 대화를 두고 이쪽에 생각하는 것과 저쪽에 생각하는 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둘 다 한국사 강사인데 대체 누구의 한국사 강의를 들으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약간 장군 멍군의 느낌도 없잖아. 있습니다. 양쪽 의견이 이제 확연히 갈리고, 네, 이제 뭐 전한길이면 황현필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모두의 이목이 쏠렸던 거 물리적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무탈하게 끝나야 될 텐데라고 했는데, 일단 무탈이 끝나긴 했습니다. 무탈이 지난 토요일에 이 집회 자체는 현장은 끝나긴 했는데 그 뒤에 후속으로 고소 고발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윤 딥페이크 영상 광주 찬탄 집회에서 들어 대통령실 법적 조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 집회 중에 나왔었던 틀었던 영상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한 3분 30초 정도 분량되는 게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윤 대통령이 여성들과 함께 수영복과 속옷만 입은 채 등장을 하고 집무실에서 술을 먹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상을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서 한 유튜버가 자신의 차량을 통해서 틀었다라는 건데, 김진욱 대변인님, 이 영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딥페이크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 기술이 뛰어나게 발달되면서 새롭게 나오는 것인데, 이 딥페이크 영상 때문에 사실과 허위 정보가 뒤섞여가지고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이 여론을 또 조작하는 그런 또 선동의 의도로 쓰일 경우에 굉장히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사회적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이 공공의 장소에서 그 비판의 용도로 쓸 때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지, 이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있었던 그 영상의 상영, 이것이 마치 이 탄핵에 찬성하는 주최 측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무대 위에서 상영한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유튜브를 중계하는 그 일부 유튜버의 차량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방송된 부분이지, 이것이 마치 지금 그 집회에 참여했던, 특히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 모두가 같이 저 영상을 보고 같이 동의한 그런 것처럼 비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탄핵에 찬성하는 쪽에 주최하는 쪽에서 직접 이 영상을 튼 게 아닌데 자칫 그렇게
호도될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딥페이크는 어떤 경우에도 사실 이 용납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서 심각한 인격 모독 그리고 인권 침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재생한 자, 방관한 자, 제작한 자, 재생한 자,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탄핵 찬반 집회가 매 주말마다 지금 계속 전국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고소 고발의 단계로 넘어간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흥 대변인님. 고소 고발 전에 제가 볼 때는 뭐 비판할 수 있고 풍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수위를 넘어서 적개심이죠. 인격을 살인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저게 상연이 됐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영상이 틀어졌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탄핵 찬성하는 분들이 다 옹호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영상이 탄핵 반대 쪽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전 항의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거는 풍자도 아니고 비판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다. 그냥 어떻게 보면 혐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을 때 거기 있는 분들이 왜 그걸 제지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은 암묵적으로 보면서 지나가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싫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묵인했다는 거죠. 방조했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민주당이 이건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이 2017년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누드 그림을 의원회관에서 전시했습니다. 네. 그때 비판과 풍자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단호한 어떤 대처를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 무엇보다도 저 단체에는 어제 찬성하는 단체에는 시민단체 170여 개인가요? 180여 개의 시민단체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의식 있는 분들 중에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렇게? 이 문제에서 왜 지적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여성 단체도 있었을 겁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렇게 또 그런 어떤 음란물이 나오는 그런 부분은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여성에 대한 어떤 보호, 인권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지금 어떤 개인이 자체적인 자체 차량에서 틀었다고 해도 이 행사를 주최하는 주최 측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장면을 봤을 텐데 왜 다들 방관하고 묵인했느냐, 인격을 모독하려는 어떤 그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좀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고소 고발로 넘어간 상황으로 보입니다. (5분 48초간) 단전 확인입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보시죠. 민주 계엄군 국회 본관 지하 1층 5분 48초간 단전 확인. 민주당에서 실제로 계엄 때 이 계엄 선언이 있고 난 이후에 국회가 일부 단전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하에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이 연결된 통로의 문을 소방호수로 묶어 통제하려던 계엄군은 1시 6분 26초에 지하 1층의 분전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시 6분 59초 일반 조명 차단기를 내렸고 1시 7분 2초에는 비상 조명 차단기까지 내려 지하 1층의 전력을 차단했습니다. 이 단전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습니다. 만약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루어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네, 민병덕 의원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군이 실제로 국회의 단전을 실행을 했고 그리고 다만 이게 다행히 5분 상간으로 먼저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좀 다행이었다. 아니었으면 계엄 해제 못할 뻔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은 앞서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같이 들어보고 오실까요?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면 단전 단수부터 하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윤 대통령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단전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게 어제 기자회견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오전 민주당 기자회견을 보면서 민주당이 참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곽정근 전 사령관이 나와가지고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공포탄을 쏴야 되냐, 테이저건을 쏴야 되냐, 내부 전기를 끊어야 하냐, 이거는 증인이 생각한 거죠. 질문을 하니까 네,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습니까? 제가 제 생각을 특임단장 참모들한테 논의를 했다.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에요. 공익 제보자, 신고자라고 해서 지금 곽정근 전 사령관을 옹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본인이 지시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는 김현태 단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시받았다고 하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게 보면 그 국회 분전함은 본청 각 층마다 3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국회의원 회관하고 본청하고 이어지는 그 지하 1층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 어떤 본청에 있는 그 본회의장을 단전을 시키기 위해서면 2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하의 다른 쪽에 있다는 거는 네. 그만큼 의도가 없다는 거의 반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굉장히 새로운 것이 있느냐 이렇게 한 부분은 문제라고 보고 이거는 사실 검찰 조사에서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불이 꺼졌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이 꺼트를 끄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했다는 것처럼 결국 뭐냐면 재탕, 삼탕, 소위 말해서 곰탕까지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하고 있지만 본질과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네. 지금 김기영 대변인께서는 본질과 상관없다. 2층에 전기를 단전을 해야지. 그래야지 뭐 이 계엄 해제 결의문을 통과를 못 시키거나 국회를 마비시키는 효과가 있을 텐데 지금 지하 1층 한 걸 갖고 왜 여기랑 연관을 짓는 거냐. 재탕, 삼탕, 곰탕 끓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본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요. 왜 없습니까? 이 계엄군의 투입 목적이 뭔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계엄군을 투입했을 때 계엄군의 투입 목적이 단순한 질서 유지가 아니라 이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지금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 아닙니까? 일차적으로 곽정근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원을 끌어낼 수 있느냐? 끌어낼 수 없다. 그렇다면 단전이라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707 특임단장이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그 직후에 저 지하 1층에 전기를 끄는 거 아닙니까? 아마 계엄군들은 지하 1층에 전기 배전함을 저희 분전함을 내림으로써 전체의 전원이 나가는지 아니면 층별로 30여 개의 분전함이 있는지 미처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저 행위가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습니까? 저 행위가 만약에 지하 1층이 아닌 지상 2층에서 또 5분 전 후가 아닌 5분 전에 있었다면 지금의 이 비상 해제 의결은 못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명백한 의도성을 보여주고 있는 저 그림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아전인수식의 해석이고 이것에 대한 명백한 호도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이 분전함에 가서 전기를 차단한 김현태 이 707 특임단장, 특임단 차원에서 이 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특임단장의 얘기 그리고 곽정근 전 사령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두 사람을 지금 이 얘기를 인용을 해서 같이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는지 잠깐 같이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00시 50분에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령관께 전화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여기도 사람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뭐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저기 김현태 단장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얘기 좀 같이 들어봤죠. 근데 김현태 단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겠냐라고 해서 갔다. 곽종근 전 사령관 지시로 갔다. 근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인원이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논란 속에서 인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150명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김기영 대변인님. 근데 그렇다고 하면 곽종근 전 사령관 개인이 잘못 이 지시를 오해해서 지시를 내린 거다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 곽종근 전 사령관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뭐냐면 테이저건 네. 관련해서 그리고 테이저건하고 그다음에 공포탄 사용 건의를 계엄사령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요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전기라도 끊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상황이 본인이 그 판단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지시 없이 근데 이렇게 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본인이 좌불안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게 좀 알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한테 당신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우리 대세는 기울어졌다. 이게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그 김현태 단장이 성일종 의원을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네.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다. 우리한테 좀 얘기를 해라. 우리가 삼성전자 부사장에 변호인을 붙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가스라이팅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워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본인이 현장에서 원칙대로 하는 부분에 있으면 하면 되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지시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느냐, 어떻게 입장을 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회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처음에 선정적인 얘기를 너무 쏟아냈습니다. 도끼를 사용해서라도 문을 부숴라도 사람들을 네. 끌어내라 얘기했는데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도끼 자기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알아보니까 이분이 공소장에는 또 본인이 도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도끼, 은도끼 아무 없는 무도끼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쏟아낸 말에 대해서 자기도 좌충우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워딩이 불안정하다고 저희는 보이니까 김현태 단장 국회에서 저희가 여야 합의된 증인이기 때문에 부르자고 했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거부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면 당당하게 불러서 지금 밝히시면 됩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본인이 이미 입 밖으로 꺼내놓은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수습하려는 차원의 이 작업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회유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시거든요.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측, 그러니까 그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 아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의 증인을 불렀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네. 저 당시 12월 3일 밤에 국회 본청에 두 부대가 출동을 하죠. 특전사, 거기에 김현태 특임 단장이 총괄 책임을 맡고 가고 네. 또 수방사에서 간 사람 중에는 조성현 수방사 이 경비 단장이 갑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사실상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길치 않은 증언이 뭐냐? 본청 내에서 들어가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것이고 그것이 끄집어내는 것이 안 되니까 하다못해 전기라도 끊으라라는 그런 곽종근 그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를 그대로 김현태 단장이 이행한 겁니다. 이런 지금 명확한 증거 관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반대의 입장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제 윤 대통령 쪽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단전 논의는 국회 기능 마비를 위한 게 아니라 이 특임단에 부여된 통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나온 거다. 민주당이 엉뚱한 사실을 갖고 대통령이 지시하듯 허위 사실로 선동에 나서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공개한 영상은
대통령 공소장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검찰조차 공소장에 기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허위 사실인데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준욱 대변인님. 공소장에도 없는 거 아니냐. 검찰이 괜히 안 담았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저게 공소장에 없다는 이유가 허위 사실이기 때문에 없을까요? 아니면 공소장을 쓸 당시에는 이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서일까요? 저는 두 가지 중에 후자, 사실상 이 어제 공개를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공소장이라는 것은 나중에 추가로 공소장 변경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공소장을 쓸 때와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할 때와 지금의 시간이 흘러서 지금 상황과 지금 이 알게 된 수사 상황, 조사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분명한 건 이게 지금 공소가 이미 이루어졌고요. 이 향후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아닌지 여부가 가려지지 않겠나라는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람에 주목해보는 시간이죠. 아침엔 피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3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물 한동훈 전 대표죠. 한동훈 전 대표 기사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한동훈 복귀 예고 2달간 성찰의 시간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어제 SNS에 글을 직접 올렸습니다. 그 글 좀 같이 보시죠.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 한 권을 쓰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사실 이 한동훈 대표 이 지난 이 사퇴 기자회견 이후에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제 직접 이 글을 올려서 저 곧 나올 겁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 김수민 위원님 사실 그냥 자 안녕 뭐 잘 계셨어요. 저 이제 나왔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저 책 썼습니다 하고 나와도 되는데 굳이 머지않아 찾아뵐게요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디에 있느냐, 네. 언제 다시 나오느냐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예고편 삼아서 언급을 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 타이밍을 일단 살펴보면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이 3월 중순 혹은 조금 이르면 3월 초순 이 정도에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네. 사실 탄핵 판결이 나오고 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컴백을 하게 되면 기회주의적이다. 상황을 많이 다 봐가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아하.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탄핵 되기 조금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2월 말 3월 초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나오겠다 이런 취지로 예고 삼아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 다시 한번 다시 수면 위로 이제 올라올 계획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자칫 탄핵 결론이 다 나고 난 다음에 나오면 그것 또한 뭔가 기회주의적이다라는 얘기가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 지금 먼저 예고탄 하나 터뜨리고 잠시 뒤에 보시죠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 책 한 권 쓰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책 한 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냐. 그러니까 자신이 이 대표에 있고 지금 계엄 이후에 이제 내려오게 된 뭐 그런 상황들이 다 지금 책 안에 담길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김광삼 변호사님,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선 지금 누가 봐도 다음에 어떤 조기 대선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책 안에 뭔가 상당한 본인의 구상, 청사진 같은 게 좀 같이 담겼어야 되는 건데 2달 안에 이게 다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저 SNS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네. 첫 번째 이제 책 한 권 쓰고 있다 이거 하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게 두 가지인데 키워드는 책 한 권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비상계엄 관련해서 이제 반대적인 입장을 취했잖아요. 그쵸. 탄핵 찬성 입장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주장, 자기 변명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뭐 탄핵 소추가 가결된 이후에 이제 보수층의 거대한 반발이 있었잖아요. 또 경우 때는 이제 배신자 프레임 이제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뭐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보다는 최강건으로 일단 내서 설명을 하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보수층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이 말 자체는 나는 대선에 출마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데 네. 타이밍이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일단 탄핵 소추 여부가 중요한데 만약 하나 뭐 만약에 이제 뭐 인용이 돼버리면 대선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선고 시점이 돼버리면 대선까지 너무 짧아요, 2달이. 그래서 아마 변론 종결이 될 정도의 시점, 그 정도에 있어서 어떤 타이밍을 지금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공통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잘 지금 타이밍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타이밍을 보면서 일단 예고를 했다라는 건데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한동훈 대표가 사퇴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뭔가 나올 거예요라고 얘기한 거는 이게 직접 얘기한 건 이게 처음이다 말씀드렸는데 그때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갔던 그 마지막 모습 같이 보고 올까요? 쉬는 날 여기 많이 와줘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가 잘 되게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를 지키려고 나서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표님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라고 외치고 차를 타고 떠난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냐? 작년 12월 16일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머지않아 찾아뵙겠다라는 글을 올린 바로 이날인 2월 16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딱 2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김수민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굉장히 머릿속에 차곡차곡 큰 그림이 이미 그려져 있고 타이밍도 뭔가 이미 지정이 된 것 같다. 딱 2달 딱 되는 시점에 2달간 성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지않아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큰 그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 네. 이제 탄핵 인용 전후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탄핵 판결 이후에 전후에 나오게 된다면 이 탄핵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훈 대표 전 대표가 딜레마가 있는 것이 현재 여러 여론조사들 다 종합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한동훈 전 대표 지지율이 예전보다 많이 깎여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지지층도 사실은 탄핵 찬성보다 탄핵 반대가 더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탄핵 반대층이 자기 지지율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탄핵 반대 쪽에 더 지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은 어차피 어느 정도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더 중도적으로 확장을 할 건지 이것도 완전히 양갈래의 길이 남아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나올지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과거에 대한 행보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한 전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소위 한한 체제 같은 것을 형성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더 큰 역풍을 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이제 그때의 과거 시점의 그 일과 그리고 앞으로 탄핵 이후의 전국에서 본인의 선택 이런 것들까지 다 지켜봐야 2달 동안 정치적으로 성숙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지켜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탄핵 결론이 나면 만약에 조기 대선으로 가려면 탄핵이 인용이 돼야지 조기 대선으로 이어지는 거죠. 탄핵이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이 후보로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럴 때 탄핵에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안을 것이냐, 그때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 한동훈 대표 나름 뭔가 굉장히 타이밍을 열심히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지금 이 글도 올리고 뭔가 하나하나 행보 메시지 던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한동훈 대표한테 윤상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러나 지금 한동훈의 시간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
이게 결론이 아마 3월 중순 정도로 예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그 사람의 최소한의 예의로 봅니다. 지금은 들어올 타이밍이 아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를 보고 본인이 판단을 내려야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 대표적인 탄핵 반대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죠. 이 사실 지금 김수민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결국 맞물리는 게 김광선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중에 등판을 한다고 공식 등판을 한다고 해도 그럼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들 탄핵에 그동안 이 탄핵을 반대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안고 갈 것이냐, 어떻게 이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게 가장 이 화두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본인은 탄핵에 찬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이제 탄핵에 대한 찬성의 어떤 여론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런데 보수층에서도 그렇고 또 중도층의 일부는 탄핵에 반대하는 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네. 그럼 탄핵에 찬성했던 전 당대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지도 자체도 사실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간에 한 대표 입장은 굉장히 좀 어려운 입장이다. 그러면 이거 이제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탄핵의 어떤 인용 기각의 결정이 나오면 정치판은 요동을 칠 겁니다. 네. 이제 그렇지만 지금 탄핵 인용에 대한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만에 하나 인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굉장히 반발이 심하고 아마 승복하지 않겠다고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들은 이게 사실은 이제 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대신 이제 이런 건 있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다음 대선에서 어떤 경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후보 간에.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냐, 오세훈이냐, 뭐 홍준표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수 자체가 전에 어떤 뭔가 반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어떤 여론의 뭐 동향이랄지 이런 걸 봐서 이재명 대표를 꺾을 수 있는 과연 보수의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결집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탄핵 이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정치판 요동을 칠 거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이 가능성이 보일 수도 있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타이밍을 예의주시하면서 지금 이 주도 면밀하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사실상 나 대선 나가요라고 선언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구냐? 저희의 두 번째 인물이죠. 두 번째 인물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의원 기사 같이 볼까요? 만평이 오늘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 대선 주자 호감도 조사라고 해서 나왔어요. 이준석 의원 이거 보고 있죠. 1위 개혁신당 이준석 45%. 2등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예요. 41%. 1위가 이준석 의원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준석 의원이 고개 돌려 땀을 흘리며 가고 있죠. 보니까 대선 주자 비호감도 조사였다. 비호감 1위가 개혁신당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조사냐? 지난 15일 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입니다.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로 물어봤을 때 그걸로 물어봤을 때 이재명 대표 41%, 김동연 23, 이준석 45, 김문수 33, 오세훈 30, 홍준표 36, 한동훈 37. 그러니까 여기는 30%대이고요. 김동연 20%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보수는 다 30%대 그리고 야당 쪽, 이 여당 쪽은 30%대, 이 야당 쪽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 그동안 항상 비호감도로 따졌을 때는 1위를 지켰었는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1위를 했다라는 거죠. 이건 김수민 의원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런 현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비호감도 조사에서 자주 1위를 해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호감도 41%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네.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에 국한해서 41%가 나왔는데 네. 다만 적극 지지한다고 지지 의향이 있다. 또 합치면은 41% 정도 비슷하게 절대 지지하지
지지하지 않는다와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지지할 거다 혹은 지지 의향이 있다를 합쳐도 별로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비호감도만 높게 나온 거거든요. 이 현상은 왜 벌어지냐면 여러 방면에서 비호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범국민의힘 진영에서는 네. 저 사람은 배신자다, 집 나간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 이준석 싸울 때는 이준석을 응원해왔지만 네. 지지하지는 않을 거다. 저 사람은 범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3지대 유권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20대, 30대 남성에서는 좀 호감도가 높은 편이긴 한데 반대로 여성 쪽에서는 계속 페미니즘 때리고 여성 관련해서 얘기를 좀 기분 나쁘게 젠더 갈등을 부추기듯이 얘기했기 때문에 싫다. 이런 게 있는 것이고 50대나 이쪽에 중년층의 중도층 입장에서는 당을 운영하는데 자꾸 삐그덕거리고 예전부터 뭐 손학규 대표라든지 허은하 대표라든지 싸움이 난다. 뭔가 정치 행태적으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네. 것들이 두루 결합이 되다 보니까 진보, 중도, 보수 이쪽 세 방면 모두에게 좀 호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의 정치 역정을 보면 이준석 의원의 플레이를 즐겨왔던 국민들은 많지만 정작 내가 지지하고 싶지는 않아라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진보에서도 보수에서도 양쪽 다 뭔가 좀 비호감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비호감도가 높지만 또 호감도 조사를 해보면 호감도 조사 같이 볼까요? 네. 적극 지지한다라는 입장이 이재명 대표 26%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여당의 김문수. 근데 이준석 의원이 어디 있느냐? 이준석 의원이 2%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재명 대표와도 완전히 약간 다른 양상이라고 조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높지만 호감도도 높다라는 거가 이재명 대표의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광선 변호사님,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비호감도 높은데 지금 호감도는 또 그렇다고 높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아까 저희 만평에 살짝 허은하 때문인가라고 혼자 읊조리는 이준석 의원의 모습이 같이 나오긴 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사실 내분도 있긴 있거든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이제 비교하면 안 되죠. 일단 이재명 대표는 호감도에서 1위 거의 뭐 계속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죠. 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데 또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또 콘크리트 또 비호감층이 있어요. 그런 이제 정치인 자체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거 진보에서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 지지층도 없고, 뭐 보수층에도 없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층에서 많은 비판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저희 여론조사를 사실 이제 분석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네. 사실 이제 차원이 좀 다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어떤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양당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과연 이 양당 구도에서 더군다나 이제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더 양당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대선 자체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아마 호감도에서 굉장히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무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저것이 이렇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이재명 대표와 이준석 의원의 경우는 좀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거나 이준석 의원의 경우에는 썩 기분 좋은 여론조사 결과는 아니긴 하죠. 이준석 의원 기름이 떨어지면 뛰어서라도 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앞으로 뭔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세 번째 인물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인물 누구냐? 영화배우 김세론 씨죠. 김세론 씨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네, 배우 김세론 씨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외부 침입이나 타살 정황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김세론 씨의 사망 소식을 저희가 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동안 김세론 씨 뭐 음주운전 등등해서 뭔가 이 일들이 많았죠. 구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좀 배우 연기 활동에 좀 복귀를 하려고 했었지만 여론이 썩 좋지 않아서 다시 좀 뒤로 물러나야 되는 상황도 있었었는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모든 죽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망상 실행 계획 무슨 얘기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살생부 수첩쓴 노상원 정보사 쪽에 사격 폭파 요원 추천하라. 무슨 얘기냐? 여기 볼까요? 김대령, 그러니까 김봉규 정보사 대령이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작년 10월 초중순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자기한테 전화를 해서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인원 중에 7, 8명 나한테 추천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10월 말에도 또 한 번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와서 특수부대 요원으로 5명 정도 선발하고 우회공작이 뭐냐? 제3자를 통한 공작, 요 우회공작 인원으로 15명 정도를 선발하라고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격자라고 폭파자라는 요원이 왜 필요했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김수민 의원님. 네, 일단 수첩 안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실행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또 행동에 옮겼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사격 폭파 요원을 추천하라고 정보사 쪽에 얘기를 한 것은 어느 정도는 이 단계를 밟아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정말로 실행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이 군사 반란이라든지 혹은 내란 같은 경우는 음모, 예비 이런 것들도 처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모 같은 경우는 2명 이상이 범죄에 실현하기 위해서 의사를 교환할 경우는 음모까지도 해당이 되는데 이미 일어난 일, 그러니까 성관위로 정보사가 갔던 것, 이거는 이미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또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겠지만 더해가지고 여기 더해서 이게 실행이 되지는 않았다고 해도 음모라든지 예비 이런 것들은 충분히 또 적용을 해서 한번 그 수사를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까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이런 부분들 지금 곽종근, 홍장원 이런 인물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데 그럼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도 그렇게 홍장원 씨라든지 이쪽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는데 그럼 노상원 씨를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왜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 윤석열 대통령 측도 책임지고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동안 이 노상원 씨의 수첩 한 70여 쪽에 달하는 이 수첩에 많은 얘기가 지금 실려 있다라고 저희도 전해드렸었어요. 뭐 삼선 연임, 법 개정 이런 얘기도 심지어 들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수첩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려고 실제로 정보사 쪽에 뭐 폭파, 사격 이런 요원들을 추천을 해달라 좀 뽑아달라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수첩에 뭐가 적혀 있느냐라는 거죠. 망상인가 실행 계획인가 폭파 확인 사살 논란의 노상원 수첩. 네. 수첩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거 대상에 처리 방법 뭐냐? 연평도 등 무인도 이송과 함께 폐군함이나 민간 대형 선박을 이용하고 실밀도에서 집행 인원은 하차한다. 적절한 곳에서 폭파하며 발신기에 의한 폭발은 안 될 수 있다. 시한폭탄 활용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수첩에 적혀 있었다라는 것만 팩트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누가 했느냐, 실행에 옮겼느냐 이런 거는 지금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은 상황인 거죠. 다만 이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라는 게 제목에도 있죠.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망상이냐, 혼자 나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막 쓴 이런 망상이냐, 실행 계획이냐라는 겁니다. 근데 망상인지 실행 계획인가 얼마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제가 실행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망상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훨씬 더 드라마틱한 네. 그런 내용이다 봐요. 그런데 10월쯤에 의해서 뭐 이게 작성이 됐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뭐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 정도의 뭔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아마 노상원 수첩 말고도 이 수첩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할 거예요. 근데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 수첩 자체가 노상원 자신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게 계엄을 선포해서 좋겠다는 의견을 쓴 건지 그런 걸 봐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지금 이 필체 자체도 노상원이 쓴 것이냐 아니냐도 확인이 안 됐고 또 국가수에서도 필체 감정했는데 감정 불능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첩을 누가 썼느냐 제일 중요한 문제고 또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저게 아무리 계엄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정말 이게 단순히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망상처럼 적은 것인지 아니면 서로 논의해서 적은 것인지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궁금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필체도 노상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노상원 씨도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서 입을 꾹 다물고 묵비권 진술 거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노상원 씨가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김광석 변호사님 네. 이 수첩이 증거로 쓰일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일단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모랄지 그다음에 뭐 수첩 이런 것들은 누가 작성했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작성자. 네. 근데 이제 필체 자체가 노상원이 작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냥 필체가 노상원 것이다 하면 증거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노상원은 또 다 모든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네. 입 다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수첩을 작성했는가가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건 뭐 증거로 쓰기가 어려운 거고. 근데 설사 이제 노상원이 만약에 작성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걸 쓴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을 정리한 거냐. 네. 왜냐하면 노상원 자체는 비선이고 어떻게 민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뭐 김용현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썼다고 한다면 이건 계엄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증거로 되겠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전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은 뭐 계엄에 대한 증거를 쓰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노상원 씨에 주목을 하는 이유가 수첩도 수첩입니다만 혼자 그냥 나 혼자 입을 쓰고 수첩으로 쓴 내용이면은 뭐 무슨 상관이야 할 수 있는데 노상원 씨가 실제로 현 정보사령관인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한테 진짜 만나서 뭔가 막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그래픽 준비된 거 같이 볼까요? 작년 10월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당시 현 이 정보사령관이 문상호 사령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느냐. 북한 고위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요거 좀 이 인원을 좀 준비를 해봐라. 일 잘하는 사람들로 이거 국비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엔 아니 뭔데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고 하는 거야. 그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노상원 씨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 너 나 못 믿어? 아닙니다. 그랬더니 좀 있으면 장관이 너한테 전화할 거야 라는 얘기가 있고 실제로 10분 뒤에 김용현 장관이 당시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해서 노상원 잘 도와줘라 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수첩이 이게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김수민 의원님. 김용현 전 장관까지는 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수첩의 아이디어 중에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혼자만의 아이디어이거나 독창적인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작성한 게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것도 아직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고, 근데 적어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비호를 받으면서 움직였다 이거는 100%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 자체가 이상한 것이 전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한테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군기가 아주 해이한 정도를 넘어서서 해체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것은 김용현 전 장관이 뒤에서 받쳐줬기 때문에 정보사 간부들도 저렇게 움직인 것이고 이 자체로 사실 뭐 계엄이나 내란 이 전체 사태 자체가 큰 문제지만 이 그중에 한 부분인 이러한 전 정보사령관의 개입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한국 사회의 큰 문제다. 역사상으로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수첩 얘기가 또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금 증거로 채택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월요일이죠. 이번 주가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좀 슈퍼위크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일정이 지금 줄줄이 잡혔어요. 당장 오늘만 해도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처음으로 정식 변론집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9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번째 변론도 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다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0차 넘어 11차까지 갈 것이냐 여부도 주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이번 주에 일정까지 제가 살짝 좀 같이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